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창환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고 장 막판에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 완화 소식에 좀 주가에 힘이 되어줬던 모습인데 가장 중요했던 금리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나오긴 했고 파월 의장의 어떤 스탠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스탠스는 예상한 그대로죠. 이제 이전에도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데이터가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종종 드려왔었는데요. 아무래도 CPI 데이터에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사실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지는 주 요인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상당히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연준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멘트 자체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적어도 하반기가 되거나 아니면 고용 자체가 확실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변동 요인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용도 사실은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고용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운송 부분에서의 약 한 2만 건 정도가 네. 일시적으로 좀 상승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관세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무역 수지라든지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고용이 늘어났는데 그 고용이 과연 하반기까지 유지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반도체 풀베팅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도체 디램 고정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2달 동안 가격 많이 올라가는 게 선제적인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고용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 운송에 대한 인력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라면 당연히 반도체 같은 경우를 정말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그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시적인 고용 데이터가 좋은 내용인데 파월 의장은 참 똑똑하면서도 약간은 좀 얄미울 수도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I는 지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전의 데이터보다 유가 수준이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PI 데이터가 크게 올라가긴 어렵죠. 그러면은 물가 지표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면은 사실상 금리에 대해서 조금은 스탠스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상황에다가 고용도 일단은 졸트라든지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안 나왔지만 비농업 고용이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전 수치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더라도 고용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조금은 동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 GDP가 또 요번에 한번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임포트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거는 이미 GDP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파월 입장에서 전혀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갔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패닉으로 엄청나게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파월 의장이 지금 GDP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한 경기 데이터들이 견고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데이터에서 나와줘야지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이 악화가 된다면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언제 나올지 누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만 또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늦는 거다라는 좀 시선들도 있긴 하거든요. 꼭 데이터를 확인하고서만 움직이겠다고 연준이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스탠스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지금 만져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는 것과 보고서 내부에 있는 세부 항목을 보는 거랑은 지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고용 데이터 숫자만 보면은 와 되게 고용 좋았다. 예상치보다 엄청 높아졌네. 한 5만 건 정도 높았네 해서 좋아하면 그뿐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늘어난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과연 일시적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완벽하게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부 내용에서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대로만 한다면 사실 요번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랠리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네. 정작 만약에 진짜 데이터가 그런 조작된 것들이 다시 회귀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관세에 대한 스탠스가 길어지면서 이게 이제 여러 나라들의 데이터가 무너지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진짜 안 좋아졌을 때는 그 효과가 미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변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네.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상황이 안 좋아진 거를 금리 인하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경기 침체 왜 옵니까? 그냥 금리만 다 때리면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치료라는 건 상처가 났을 때 치료를 하는 거지 상처를 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방이라는 거는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약간 한국의 파월 같은 좀 느낌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점도표로 봤을 때는 올해 50bp로 연준이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50bp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 2차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를 놓고 뭐 연말에 몰아서 한 번에 할지 아니면 여름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해주고 좀 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우호적일까요? 저는 연말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네. 그 관세에 따라서 GDP에 대한 데이터, 이거는 뭐 애틀랜타 GDP 나우라는 데이터를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를 하기 쉬우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임포트 부분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GDP 데이터가 거의 한 달 만에 2점대 플러스 2%대에서 마이너스 2%대까지 거의 4%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6일에 그러니까 7일 날 새벽에 발표됐었던 애틀랜타 GDP 나우의 데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 2분기 예상치가 1.1%에서 2.2%로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실제 민간 투자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GDP가 회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지표가 좀 그래도 탄탄하다, 예상치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GDP 데이터가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걱정할 거는 크게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더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스탠스 자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에 대한 필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유가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직전에 뭐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 부분인데 만약에 건설 부분 이게 이제 모기지 쪽이나 그런 지준율 쪽을 완전 빵 퍼센트로 그냥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 주택 시장이 많이 좋아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에서 소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냐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강해졌을 때부터 카지노업이 굉장히 강해지고 부자들이 소비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국제 유가가 분명 수요 증가에 따라서 튀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과연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관세입니다. 일단은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죠. 미국과 중국이 확실히 만난다. 이제 이번에는 진짜 만나는 것 같아요. 10일에 스위스에서 만남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가 정말 큰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만났다가 네. 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발표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미팅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서도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첫 만남에서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보통 간보다 끝나죠. 네,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 협상은 사실 미중에 대한 패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완벽하게 누르려고 하는 행동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이런 연합들, 뭐 태평양 연합이나 요즘 이런 얘기들이 요즘 기사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첫 만남에서 뭔가 엄청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게만 해줘도 시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단에서 잘 여기 적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중국에 대한 145% 관세 철회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즉슨 중국에서 어떠한 특별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스탠스가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건 뭐 이따가 반도체 칩 얘기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런 쪽은 또 풀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이런 뭐 캐나다랑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간에 중국을 무역전쟁 1기 때처럼 완벽하게 좀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역전쟁 1기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지위를 뺏겼거든요. 네. 미국한테. 그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아직 더 배고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스탠스 자체는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다시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까지 큰 내용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지션 자체를 확실하게 뭐 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별 볼 일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세론이 나왔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정도만 장치를 해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 지수는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목에 찼다라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에 대한 거래 대금이 제일 높은 나라이고 그다음에 지금으로 보면 거의 1년 전 가격이거든요. 네. 여전히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상승에 따라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탠스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은 저는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의 목에 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본격적인 산업 쪽으로의 스탠스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지수 이야기 주셔서 또 여쭤보자면 헤지펀드에서 오늘 좀 나왔던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봤을 때 헤지펀드에서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바닥 확인이 더 필요하다 또 이런 관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뭐 연준의 금리 인하라던가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 소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내놓으면서 시장 살리기에 힘을 쓰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시장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미국 주식은 뭐 단기 트레이딩을 거의 안 하거든요. 예, 그거 하시는 분들은 아예 논외로 치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롱 포지션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보통 10% 이내로 조정이 끝나요. 그게 이제 공식적 뭐 평균적으로 나오는 미국 증시의 그런 움직임인데 네. 어쨌든 30%가 육박하는 하락이 나왔고 거기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모 가치는 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알았잖아요. 채권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 걸 알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입찰료를 보시면 입찰이 거의 2배 이상이 돼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하이힐드에서 10%도 체결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져가는 경우는 되게 희박한데 네.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채권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 저점보다는 강하게 뭔가 압박을 하거나 수위가 높아지지 않게끔 조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영화에 대한 관세 얘기 나왔는데 영화에 대한 관세 얘기 나오자마자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니까 바로 꼬랑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전보다 굉장히 강하게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대부분의 지수, 뭐 산업적인 지수 ETF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변곡점이 이미 만들어져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쪽은 뭐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한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겁을 먹고 다 정리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일단 어쨌든 저는 롱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업황별로 접근을 해보자면 가장 중요했던 게 AI 쪽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AMD나 뭐 슈마컴, 마벨 다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우려감으로 주가 뭐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AI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완화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업황 전체적으로 좀 변화되는 어떤 스탠스를 저희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요것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 놨었던 그 흐름을 바꾸는 걸로 네. 지금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좀 턴을 하는 건지 요건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직후가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 중국 업체가 다 네. 가져간다 그런 얘기들을 한 직후에 나와서 네. 이게 좀 통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권에서 했었던 것들을 다 지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가 좀 바뀌는 거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확실하게 풀어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막판에 나온 내용이고 네.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 주가에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MD 물론 뭐 그 전에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15억 달러에 대한 그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에 따른 네.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마벨 같은 경우는 뭐 아예 투자자의 날 자체를 6월 10일로 뒤로 늦추면서 뭐 8% 이상 주가가 빠지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진짜 스탠스에 대한 얘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게 그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까? 왜냐면 AMD 같은 경우 과거보단 더 그 폭이 커졌거든요. 원래 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10억 달러로 커진 걸 보면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바이든 정권에 대한 흐름을 지우는 거에 있어서 네. 너무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네. 이게 고정가까지 올라가는 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고정가는 6개월에서 9개월 뒤의 가격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와도 얘기를 주가의 반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고정가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희망회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주가의 반응이 좀 빠르게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이 하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디램에 대한 이런 가격에 대한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하이닉스 플러스 알파로 소부장 정도는 조금 주가의 추이가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 저사양 칩도 수출하지 마 이러다가 갑자기 또 기존의 바이든 정권 때 내놨었던 정책을 완전히 좀 뒤바꾼다라는 멘트를 내놔서 일단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업체들도 지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특별하게 관세를 조율해 달라라는 또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먹힐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희만 뭐 특별 대우를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애초에 됐으면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얘기했겠죠. 예, 근데 뭐 지금 자국의 뭐 컨텐츠까지 100%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글쎄요,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트럼프 1기 때를 보면은 뭔가를 줘야 거기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뭔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저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잘 먹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미는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수출대에 대해서 반도체이고 뭐 반도체가 거의 수출을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겠지만 뭐 의견서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기조가 어떻게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나오는지 혹은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고정가가 높아지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슬슬 반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스탠스로 바뀌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바뀌어도 반도체는 충분히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불확실성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논외로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가 연휴를 좀 지나오면서 5월 거래일이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막 출발한 5월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5월은 뭐 간단합니다. 9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그 스위스에서의
얘기가 협상? 잘 되면 웃는 거고 잘 안 되면 이제 그냥 산업별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입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4월에 나왔던 수출입 데이터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수출입 데이터가 반영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이제 1일부터 3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보면은 약간 뭐 반도체나 일부 종목군들 빼고는 좀 타격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출입 데이터가 관세에 따라서 이제 10%밖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영향이 있고 거기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붙는다라고 했을 때 산업의 밸류 포인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5월의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결국엔 관세죠. 관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변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시장이 웃을지 울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가장 중요한 건 10일에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증시 분위기도 본부장님과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